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상황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산광역시는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인재 투자를 통한 인재 도시로서 브랜딩하고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집중 관리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및 성장 지원하기 위해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양한 분야의 103명의 청년이 신청하였고 금일은 1차 서면 심사, 2차 대면 심사를 통과한 8명에 대한 공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개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사의 진행 순서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5분간 8명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발표 7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8분으로 한 명당 총 1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전문가 평가단 및 심의평가단 여러분들께서는 8분의 발표를 들으신 후 개별 순위를 평가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의 취합은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탑3는 10월 4일 시상식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 평가 순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일 오전 공개평가 대상자들이 직접 추천한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월드클래스 육성 선정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이 떨리실 텐데요. 긴장된 마음도 있지만 멋지게 발표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분야 제품 디자인 파트로 신청해 주신 박동민 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헬포토이 디자이너 박동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개발한 캐릭터 상품이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고 나아가서 전국 그리고 글로벌로 진출해서 월드클래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저의 그간의 노력 그리고 계획, 최종 목표까지 순서대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아이디어 회의와 리서치를 통해서 머릿속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스케치와 모델링 설계로 실제 제품화하는 게 제품 디자이너의 업무입니다. 저는 디자인 실무 10년의 열정으로 56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10개의 자체 개발 브랜드와 14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3회 수상을 했고 미국 로테이션 몰딩 공모전에서 1등상 그리고 서울국제공모전에서 수상 그리고 현재는 부산 국제디자인 어워드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언론에도 소개되고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 트렌드에 직관적인 아이디어로 효율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저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작품 소개입니다. 정수기 물을 제때 버릴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 작품입니다. 정리정돈한 습관으로 전기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책걸상 스탠드 작품입니다. 부피가 큰 로테이션 몰딩 공법의 기법을 활용한 수중 놀이기구 그리고 스마트폰 초기에 개발된 디자인입니다. 현재는 해당 공모전에서 심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물 업체에 취업을 해서 로테이션 몰딩 기법에 대한 설계와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 기획과 설계, 디자인 그리고 출시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2013년 창업한 뒤로 현재까지 많은 대기업들과 또 다른 기업들과 함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제품 디자인, 그리고 기업 굿즈 제작, 그리고 부산 출신 디자이너로서 부산을 담은 각각 상품을 개발해서 현재 본 건물 디자인 스퀘어에 입점되어 있고 부산역 등 여러 스팟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디자인 경험과 저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티 브레이커즈 대표 박한섭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이며 사상가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동경하였습니다. 다양한 능력과 능력들마다 농후한 실력까지 배어있는 다빈치를 닮고 싶어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을 분할하여 여러 목표를 설정해두고 도전과 실험을 습관화하여 세계대회 우승과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에서 5년간 인재 양성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인재들을 배출하고 현재 비보이, DJ와 랩, 그림과 묘송, 춤, 그리고 가면을 바꾸는 병검까지 습득하였습니다. 먼 과거의 공연, 심사, 대회, 방송 이러한 이력들을 소개하는 것보다 근래의 활동까지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는지가 성취와 노력의 취지에 맞다라고 판단하여 최근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에서 열린 부산 미래혁신위 4대 과제 중 비보이 문화 영역을 맡아 부산시 대표 비보이단 창설과 올림픽 그리고 인재 양성과 문화예술 관련 브리핑을 하였고 생생투데이, 아침마다, 샤콘르 청년 라디오, 영상 벤처타운 영어 방송국에서 부산 비보이와 힙합의 역사 그리고 배경을 소개하였습니다. 부산 청년 주간 행사에 송출되는 비트 타고 춤추자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된 영상 촬영과 그립바 댄스 챌린지의 릴스 감별사 그리고 비보이 선수 등록,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젊음의 축제 축하 공연, 교문 댄스대회 축하 공연, 김해시 승격 40주년 기념식 축하 공연과 커스텀 신발 브랜드 아티즈와 부산시티 브레이커즈 로고 신발 제작 콜라보를 진행하였고 9월 28일 부산경제진흥원의 신발산업진흥센터의 글로벌 마케팅팀과 앞으로 비보이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성, 비보이 전용 신발 제작 등을 위한 미팅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6일 창원 관현악단과 비보이의 콜라보 공연과 10월 28일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행사 페페 부산의 오프닝 공연 등 차분히 기획하며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저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향후 역량개발 계획을 올림픽, 공연기획, 문화예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을 위한 개인 역량 훈련 방식은 제가 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하며 정리한 커리큘럼 방식으로 훈련하고 대회 출전과 더불어 코치, 감독, 심판 자격증 보유를 위해 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한국댄스스포츠연맹과 대한브레이킹경기연맹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 지도자와 심판 교육을 이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위한 인재양성과 효율적인 교육, 고령화된 비보이 씬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리치료, 정형 도수치료 전문가와 함께 몸의 활동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스트레칭과 웜업, 그리고 유연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동작인 쿨다운 스트레칭의 비보이 기본 동작과 물리 정형 도수 치료의 지식을 접목시켜 바른 자세와 효과적인 동작을 구축하고 식습관, 물의 필요성, 섭취량과 시기, 기술에 관련된 근육 단련 및 범위 활성화, 몸의 중심을 담당하는 기관 중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의 필요성과 활용 범위, 단련하는 방법, 기초적 부상에 관한 인지와 자기관리법, 원리의 연관성을 활용한 단계적 기술 개발, 독자적인 스타일을 개발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적용시키고 비보이 기술에 특화된 보조기기의 활용으로 효과적이고 단계적으로 비보이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정부까지 나서서 비보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비보이, 한국의 비보이가 국가대표로 단단하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과제로서 비보이 씬의 순기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잊히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이 개인과 집단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에 관심을 두고 사진과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히바쿠샤 삭제된 존재들이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히바쿠샤란 원폭 피해자를 이르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다각도로 담아낸 작품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영화를 했었는데요. 그 개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전공을 바꾼 후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쉼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발표했던 미국 서부를 자동차용 흑백 사진을 촬영한 작업 이후로 2017년부터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하여서 2018년부터 촬영을 시작하였고 경남 합천과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에서 4세대를 사진으로 담아낸 작업 감각 이상을 최근에 정리해서 발표하였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 부산이 굉장히 이 전쟁과 이주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을 가시거나 귀향을 오시거나 징용을 오셨던 길목에는 항상 부산항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제가 배를 타면서 촬영한 영상 작업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넘어가 히로시마를 왕복하는 기찻길은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는데 이 길이 80년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촬영한 영상도 올해 발표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전공 분야인 성취는요. 제가 지금 가장 보여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감각 이상 작업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1941년 히로시마에서 촬영한 사진이시고 부산에서 징용을 가신 외할아버지를 히로시마에서 만나서 아이를 임신하시고 1944년에 부산으로 다시 피난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은 다 일본에 남으셨고 45년에 원폭이 터지고 저희 외증조모는 일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사를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저희 집안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작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2017년에는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뉴스에서 매일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서울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전쟁이 나면 모든 걸 버리고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녁 뉴스가 방송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저에게 없는, 그러니까 제가 30대지만 저에게 없는 전쟁의 부재나 흔적이 부모를 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느꼈고 개인적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한국이 원폭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라는 사실과 그 원폭 피해자 대부분이 경남 지역에서 착출되었는데요. 창원, 마산,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합천 지역 사람들이 80% 이상이 히로시마에 있었고 당시 히로시마 인구가 44명 중에 10만여 명이 조선인일 정도로 조선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폭 사건에서 10만여 명 중에 4만 9천여 명이 사망했고 남은 4만 5만 명 가까이 중에 6천 명 정도는 일본에 잔류했고 나머지는 다 부산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합천과 부산에도 원폭 피해자 지구가 있는데요. 합천에서 집단 거주지를 이루면서 현재 원폭 4세까지 태어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가 매스컴에서나 역사 교과서에서 제대로 이분들을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 합천에 내려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단순히 이 문제 자체를 어떤 역사적 증명과 존재를 알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족에서 시작된 문제인 만큼 지금 이 문제의 본질 자체가 방사능에 노출되면 대를 이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결과물들이 계속 남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거기서 키워드를 가족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이 가상의 큰 개념의 가족을 묶어서 200~300명에 이르는 원폭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마지막 결과물로는 하나의 가족처럼 보이게 했는데요. 마지막 보시는 사진이 원폭 4세이고 이 아이들은 히로시마를 가보거나 전쟁을 겪은 적이 없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폭이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사라질 수 없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3년 정도 마무리하면서 개인 자료 수집과 함께 사진을 꾸준히 촬영해왔고 이제 이 작업으로 저는 스코프라는 한국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외국에 있는 공모에서 수상하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서 몇 번의 상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명성을 중시해서 어떤 해외에서 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일종의 저한테는 시험 같은 거였어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투자
학생이나 논문이나 어떤 그런 폭력적인 방법, 어떤 부분에 그런 걸 쓰지 않고 예술이 가지는 가장 유연함으로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은 외국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현재 일본이 그 원폭의 피해 종주국이라는 어떤 인식이 외국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의 어떤 경남 지역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떤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뿌듯함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까르띠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까르띠에 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하는 국제 다큐멘터리 여성 사진작가 상에서 이제 제가 수상을 하게 됐고, 영국에서 주관하는 인류 초상부분 사진 작가로도 선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에 이 작업이 알려지기 전에 일본에서 연락이 좀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일본인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피해받고 살아남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촬영하는데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냐고 물어봤더니 원폭 피해자에 대한 작업이 일본에 있긴 하지만 저희보다 훨씬 숨기는 강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 90세에 해당하는 1세대 작업만 존재하고 3, 4세대까지 건드린 작가가 제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 작업물의 결과가 이제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서신을 써준 걸 보고 이 작업이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다뤘지만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나 용기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마이니치와 함께 작업을 했었고 최근에 경복절을 맞아서 그 NHK에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합천도 가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있을 때라서 서울의 전시장도 오셔서 이게 8월 17일, 원래 8월 16일이었는데 아프간 뉴스 때문에 제가 하루 밀려서 8월 17일 날 도쿄에서 방송되었고 최근에 다시 히로시마에서 이 NHK 방송이 되면서 한국 피해자들이 여전히 한국에 살아있고 그 집단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지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전시를 구성할 때 보시면 1, 2, 3세대가 이제 잘 보일 수 있게 이 문제가 피폭 당시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시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라서 좀 힘들었긴 했지만 굉장히 아티스트 토크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그 소망, 희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혼자서 발로 뛰고 공모를 하고 하면서 진행했는데 제가 혹시 여기서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와 함께 부산에 있는 문화기업과 함께 외국에서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권에서 훨씬 이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북한에서 저희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호주 핵 잠수함 때문에 이슈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서 같이 전시를 작게라도 기획하고 이거에 대한 출판물을 만들고 같이 그 나라의 어떤 전문가들, 시민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해외 포트폴리오 리뷰, 파리 포토도 있고 미국 포토페스트 같은 것도 참여해서 저희 나라 문제 그리고 경남권의 문제를 좀 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 작업을 하지 않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분들 그리고 각자 역량에서 저와 함께 작업해 주실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설가도 계시고 봄, 여름에는 유엔의 평화의장단 준비를 하시는 한국 위원님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줌으로 미팅하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에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촬영한 사진 그리고 소설가분이 쓰신 소설 그리고 아카이브 그에 대한 어떤 전문가분들의 해석 같은 것들로 인해서 책을 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아이들 지역 특성에 기반한 게 있고요. 저의 최종 목표는 굉장히 진부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술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바빠서 일상에서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가장 유연하고 가장 감각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문제를 아주 먼 곳에 있는 지역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이 예술과 사회 아티스트를 연결하고 동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 혼자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어떤 치유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마 여러분들께서 산림복구나 아니면 뭐 포자 배양 같은 기술에 대해서 생소하실까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국내에서 굉장히 희박한 이끼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이끼가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지구상의 그 극한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낸 거는 이끼라는 식물이 모든 걸 해냈거든요. 그만큼 오염된 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생물체의 기반을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저는 이끼라는 이 식물이 가진 매력에 매료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개발해낸 기술로서 현재 산림 재난, 산불이나 아니면 산사태가 난 지역의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보통 산림복구를 사용할 때 5단계를 거치거든요. 그 5단계 중에서 가장 2차 재난, 산사태나 아니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1에서 3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90% 이상 단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복구 비용을 40% 이상 절감을 했고, 사용되는 인력을 굉장히 크게 떨어뜨려서 지금까지는 일종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불리던 산림복구 산업을 기술술 집약적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게 저희 키트 살포 전과 살포 후 환경인데요. 살포 전에 비해서 살포하고 6주가 경과되자 기초 단계 이끼가 군락을 형성했고, 14주가 경과되자 이 이끼들이 완벽하게 환경을 다시 복원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처음에는 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창업기업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현재는 부산을 넘어서 전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산림청 대표, 웹 스타트업 대표로까지 선발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올해 이제 2021년 12월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트업들만 모일 수 있다는 이제 핀란드 헬싱키 그리고 슬러시라는 대회에 한국 대표로서 참가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이곳에 참가해서 저희 기업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국에도 이런 뛰어난 스타트업, 이런 뛰어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21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월 즉 쿼터별로 짜가지고 제 마스터 플랜을 다 수립해놨고요. 이 마스터 플랜을 이번 부산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을 넘어서 제 인생의 이제 목표로서 삼고, 그리고 이 내부에서 부산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움을 받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만 하던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 자리에 서기까지 키워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을 단순히 저 혼자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제 밑에 후배들이나 아니면 저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한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고자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멘토링 활동을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멘토링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300명의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대안학교에서 다른 이제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로서 진출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갈 제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극한의 상황이나 산림재난 같은 걸로 파괴된 환경을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의 최종 목표는 우주비행사가 돼서 화성이나 달과 같은 곳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인류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환경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연구와 그리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꿈을 끊임없이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패션 위크 중 하나인 서울 패션위크에 2019년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패션 매거진 나우 패션에서 저희 브랜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쇼를 끝나고 나서 보고로 영국에서 선정한 한국 패션을 이끌어 나갈 디자이너라고 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해 이게 컬렉션을 처음 한 시즌을 하자마자 이제 한국 패션 산업회에서 선정한 올해 남성국 디자이너 1위라는 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남성국 대표 디자이너로 자카르타 패션위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는 뭐 이강훈 선생님도 가셨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뽑혀서 이제 갔습니다. 2020년도 서울 패션위크 두 번째 컬렉션을 시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보고 이탈리아에서 선정한 눈여겨야 5개 브랜드에 선정되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2시즌이 끝나고 서울 패션위크 역대 최초로 2시즌 만에 베스트 신인 디자이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다른 우리나라 프레스들에서 만약에 서울경제나 부산일보에서 부산 신진 디자이너 연속은 서울 패션위크 1위를 했다는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해 글로벌 바이어들이 선정한 한국 패션을 대표하는 탑 10 디자이너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담도 빅커 스토어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되고 저희 브랜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온라인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탑 10 브랜드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파리 패션위크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파리 패션위크는 이제 세일즈 쇼룸을 해서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쇼룸인데요. 저희가 그때 첫 번째 이제 하자마자 하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베를린, 뉴욕, 런던, 사우디, 파리, 싱가포르, 자카르타 등의 수도에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편집작 중 하나인 부스토어에서 팝업과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협업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저희 브랜드를 소개해줬던 그 사진인데요. 그리고 하퍼스 바자르 코리아에서 베를린 편에서 핫한 디자이너에 대해서 저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목적지를 이제 지도상에 표시를 해주게 되면 자율 비행 기능을 수행하다가 센서에 화재가 입력되면 분말형 소화전을 투하하는 형태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그 결과 저는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테크놀로지상, 크사스프 행사에서 포스터상, 그 다음에 과학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로봇은 트랜스드로너입니다. 트랜스드로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착안하여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형태를 바꾸는 트랜스포머처럼 이 로봇은 자율 비행과 자율 주행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게중심을 낮추어 주행 기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앞에 달린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 그리고 뒷부분에 간단한 물류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작한 로봇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여 기계적으로 얼마나 안정한 로봇인지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또 논문을 작성을 하였고 이번에는 발전된 성과인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은상 그리고 특허 출원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의 어떻게 할 것인지 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대학생인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석사, 박사, 포닥까지 연구를 계속해서 제 분야의 교수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환학생도 한번 꼭 가서 이제 외국의 랩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타임라인이 다소 부실해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때에도 다 열심히 살겠구나 유추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시뮬레이션 연구와 전기 접착식 척을 이용한 물류 운송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부생에 불과하지만 연구 과제를 통과받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자동차 시뮬레이션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MSC 랩이라는 곳에 석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의 승차감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션 프로파일을 이제 설정을 하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최종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람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 시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활짝 열린 자동차 시장에 1인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제 꿈인 세계적인 기계공학자가 꼭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 육선 10년 프로젝트 공개 평가를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시민평가단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 심사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자의 결과는 10월 3일 탑3가 공개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